번째였습니다. 저는 여기 아마 세 번째 같습니다. 그 물레책방인가요? 거기서 한번 산문집 독독을 하고 3년 전에 그 대구 주변의 그 교사 선생님들이 배워린 그 모임에서 한번 강연한 적이 있었고요. 오늘이 세 번째였습니다. 이 시집을 이제 내고 뭐 이제 좀 큰 상을 두 개를 받았는데 특별 부상으로 대장암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남짓 제주도에서 그 암투병 지금 여행 중에 이제 한 1년 지나서 이제부터 이제 국토과나 강연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22년 만에 이렇게 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라산을 내고 또 좀 여러 문제가 이제 있었어. 제가 석방 이후에 한 10년 정도 절필을 하고 이제 옛날에 썼던 작품을 낸 게 99년 그때 이제 존재의 놀이라고 했는데 그때 책 이름은 아마 천둥간 그림으로 나왔을 겁니다. 이번에 다시 고쳐가지고 문학동에서 이제 나왔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20이 처음 나왔는데 제가 존재의 놀이 내고 한라산을 잘 아신 분들은 이제 그 극단적인 양 두 작품을 어떻게 썼느냐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존재놀이라는 작품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당시 아마 가장 과격한 작품일 겁니다. 실험적인 작품인데 한 편이 거의 80매짜리거든요. 그리고 내용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그게 어려운 편인데 그리고 이제 구조가 3중 구조로 되어 있고 근데 그거 쓴 사람이 이제 한라산에 나와버리니까 도저히 이제 이해가 안 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렇게 생각합니다. 대나무가 하나 있죠. 대나무 제 시에도 있습니다만 대나무를 이렇게 뾰족하게 깎아버리면 죽창이 되고 그거를 이렇게 부부리면 호미가 되죠. 앞으로 구멍 몇 개 뚫으면 피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 무기죠. 군사적 무기가 될 수가 있고 농기구로서 무기가 될 수 있고 또 예술적 무기로 바꿔지죠. 간단한 조작 하나만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검도를 좀 오래 했는데 우리 집에 있는 시컬은 외날이죠. 검은 양날입니다. 그래서 그 한라산과 극단적인 존재놀이를 한 사람이 쓰기가 어떻게 써나 이렇게 할 때는 제가 이제 이 양날의 검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교육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 학습적인 환경에 따라서 이제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는 흔히 민중시, 번박하게 민중시를 쓰면 순수시를 쓰기 어렵고, 순수시를 쓰면 민중시를 쓰기 어렵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완전히 다르니 분리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사회적 환경, 교육, 여러 가지 이제 그 영향 탓이긴 하겠지만은, 저는 뭐
어떤 그 교사들보다 오히려 이제 우리 부친한테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그런 경우라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어릴 때 이제 그런 교육을 좀 받아먹고요. 그래서 그 양날의 검처럼 한 몸이 한쪽에는 순수, 한쪽에는 참력.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번복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경계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떤 참여 이러면 이데올로기로 이제 속박되고, 순수 이러면 반 이데올로기, 비 이데올로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어릴 때 우리가 특히 청소년 시절 받았던 환경 교육 이런 탓이 아닌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적 교육은 그렇게 받을지 모르지만 본인이 책이나 여러 경험이나 학습을 통해서 그분 스스로 경계를 허물이 되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고등학교 때도 주한 미군 철수 시를 써서 시화전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마 들켰으면 몇십 년 감옥에 있었을 겁니다. 특히 76, 7년도 주한미군 부부는 금기 중에 금기죠. 이제 그 시화전이니까 이제 그 물기가 많은 걸 빨래 짜듯이 비닐이나 언유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많이 짰죠. 많이 짜니까 이제 그게 잘 인연적인 부분이 잘 보이지는 않죠. 그래서 이제 넘어간 것 같고요. 어릴 때 저는 그 시골에 자라면서 여기서 멀지 않는데, 저는 고향이 포항 쪽인데, 영예, 그 제일 오지인데, 이 할머니가 제 앞에 제가 이제 기어다닐 때 날개를 하나 놔놔요. 저걸 잡으라고. 그러면 이제 기어가요. 이게 잡힐 듯 하면서도 안 잡혀요. 손가락이 닿으면 밀려나고, 손가락이 닿으면 밀려나고. 문학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추구하는 어떤 이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걸 잡으려고 가는데, 잡힐다면서 밀려가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작품에서 또 그걸 잡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 지금도 이제 내가 획득해야 될, 그런 어떤 세계를, 찾지 못할 때는 어릴 때 할머니가 놔주는 그 계란이란 세계, 그게 늘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른 시에서 보면 이제 어릴 때 아버지가 그 얘기를 아버지가 목수였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주변에 태풍이나 이런 분에서 집이 허물어지면 가서 뚝딱뚝딱 하면 집 안 치라고 이랬습니다. 저는 이제 가서 이제 먹줄도 같이 튕겨주고, 대패밥도 모르게 먹고 뭐 이러다가 이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많이 본 게 있는데, 사정대회를 가면 친구들이 이 시골 풍광을 그리는데, 이렇게 공지선을 그어요. 쭉 산, 공지선이 쭉 걷고, 이게 동그라미 하나 쳐요. 태양을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지붕을 이렇게 타고냥 비슷하게 그려요. 그리고 쭉쭉 줄을 내려요. 기둥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 보면 굉장히 이제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집을 어떻게 공중에서 먼저 짓지? 먼저 짓고 이렇게 기둥을 내려오는지 굉장히 신기했던 거죠. 저는 이제 마당을 이렇게 하나 그리고 강아지, 닭, 병아리 이런 거
이렇게 뭐 이래가지고 몇 마리 풀고 기둥을 올립니다. 밑에서 이렇게 올려요. 그 다음에 이제 집어넣을 거고. 그러니까 이 순서가 다른 거죠. 저는 아버지가 집 질 때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 나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신영부 선생의 책을 보는데 거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신영부 선생이 감옥에 들어가서 어떤 목수를 하나 만났는데 집 질 때 그 과정들 쭉 얘기 듣습니다. 거기서 자기 남들도 어떤 모든 인문학의 기초, 모든 과학의 기초 이걸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큰 성찰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친구부터 받은 그런 영향들, 이게 이제 조금씩 이제 자라고 커나가면서 그 아버지 말씀들, 그리고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하는 시간에서 새롭게 떠오르면서 이제 이게 제가 나아갈 방향이나 세계관 형성,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하나는 인생관, 하나는 세계관, 두 가지를 봤을 때, 이제 인생관이라는 건 뭐 일종의 지혜를 바탕한 처세일 수도 있겠고, 근데 세계관은 자기 신념체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 그건 좀 이제 다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좀 형성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감옥 나와서 그 인권운동, 제가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 이제 있으면서 그때 이제 적필 기간 동안에 계속 그 인권 활동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그 발이 자꾸 그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정신보다 몸이 정직하다 생각합니다. 가장 몸이 정직하니까 몸이 한 대로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그 두 가지 결정, 갈림길에 있을 때는 저는 몸 따라갑니다. 몸의 명령에 따른다. 그래서 자꾸 이제 유럽 쪽으로 가요. 그 따라가 보니까 그 나치 수용소로 가는 거예요. 물론 그때 제가 그 책 한 권 내겠습니다. 이 살아남은 자의 아픔이라고. 프리모 레비가 이탈리아 화학자인데 유태인이라서 아우슈비츠로 끌려갑니다. 젊었을 때. 거의 이제 아우슈비츠가 이렇게 가보면 수용소가 3개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제2 수용소 가장 크죠. 여의도 한 30% 정도 될 겁니다. 그 크기 비르케나우라고 있습니다. 거기 비르케나우가 주로 독가스 많고 거기서 가장 많이 희생을 당했고, 그 다음에 화학 연구단지가 조그만 게 있습니다. 모로비치라고. 프로모리에는 그 모로비치에서 연구를 많이 했죠. 이것이 인간이라는 책이 많이 알려졌죠. 이제 그 사람 시집이 몇 권 있는데 이제 그거를 제가 묶어서 발췌해가지고 한 게 이제 이분 모로비치 거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분은 이제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았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죠. 자살했습니다. 왜 자살했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독가스실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조금씩 나오지만은 바로 모로비치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책에 그 사람 책이 굉장히 많은데 독가스에 의한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그게 이유가 뭘까? 혹시 그 자기가 가스 연구실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도 독가스 만드는데 일조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심도 있습니다.
독가스, 그때 독가스라는 거는 청산가입니다. 위에서 내리면 이게 이제 밑에 깔려서 올라가는 거죠. 이 가스가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깔려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죠. 실제로 가스실 가보면 이 가스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공통적으로 있는 게 우리 그 분필 선처럼 이렇게 우리 이제 그 중고등학교 이제 선생들은 이게 하얀 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이 정도 제일 많다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위에서 이제 조그만 구멍에 독가스 내려오고, 그리고 이 좁은 공간에 수백 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누울 공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스를 피해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손톱 자국을 그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제 더 올라갈수록 손톱 자국이 이제 줄어들겠죠. 세월호 그 유리창에 아이들의 피 묻은 손톱 자국이 많았습니다. 비에 쉽게 갔겠지만.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다 질식사면 이 시신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 쌓인 모습을 어떤 화가가 스케치북을 제가 던지겠습니다. 아주 귀한 그런 스케치북인데 그게 여러 군데 그 독가스실 시신 더미를 스케치한 건데 그 구성 요소가 아주 유사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곡차곡 쌓이는데 제일 밑에는 장애자, 노인, 아이들, 그러니까 약자들이 다 깔려 있는 거죠 밑에. 우선 배가 터지기도 하고 다 그 내장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많은 사람 밟고 서로 숨을 쉬려고 올라갔을 테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제일 위에는 가장 강한 자, 건장한 사람들이 이제 제일 위로 올라가 있죠. 결국은 이제 모두 죽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쌓여 있는 그 피라미드 구조 그거를 쭉 그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주 같은 거 이렇게 보면 부자지간 누구가 누구는 부자지간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건장한 아버지, 밑에 깔리는 아들 이런 그리고 거기는 이제 남자들의 수용소인데 여자들 있는 곳도 똑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여기와 여기 사람은 모녀지간다 그 얘기를 합니다. 거의 같아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제가 중학교 때 읽었는데, 근데 지금도 이제 기억나는, 다른 건 다 잊어먹었습니다만, 유일하게 기억나는 구절이 아직도 우리 속에는 악어가 남아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머리는 3층 집으로 보면 됩니다. 1층에는 악어가 살고, 2층에는 개, 소, 돼지 같은 게 살고, 3층에는 원숭이, 오랑우탄, 인간 이렇게 살겠죠. 파충류와 포유류와 영장류가 한 건물에 사는데, 그러면 이 1, 3층 서로 소통이 얼마나 될 것인가. 평상시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어떤 상황, 그 상황에 따라서 1층의 스위치가 돌 때도 있고 2층 집에 돌 때도 3층에 있고, 인간이 극한 상황에 가게 되면
이 아우슈비츠에서는 그 독가실에서는 2층, 3층 집 불이 다 꺼지고 1층 집만 불이 켜졌을 겁니다. 파충류, 악어만 우리가 진화를 하면서 인간의 머리가 진화를 하면서 아직도 파충류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관계랄지라도 극단적인 상황이 되면 영장류도 죽고 고유도 죽고 악어만 나타납니다. 지금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똑같이 실가사를 보면서 그 피라미드 구조 스케치북을 보면서 내가 만약에 여기 들어왔더라면 현재 내 시선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아득해집니다. 우리는 가끔씩 인간이 되겠죠? 가끔씩 인간입니다. 평소시는 아니다가. 원래 제가 이제 아우슈비츠뿐만 아니라 체코, 폴란드, 헝가리, 네덜란드 뭐 이렇게 그때 독립을 한 7, 8개국 이게 한 30개 정도 나치 수용소를 그때 다녔죠. 근데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왕 간 김에 이제 알아보고 됐던 거는 우리가 반민족도 있지만은 독일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치 전범들을 어떻게 처리했느냐는 부분도 이제 관심이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4.3하고 이제 연관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요, 독일이 나치 전범 청을 제대로 안 했습니다. 제대로 한 거는 거의 70대 들어갔어 있습니다. 그전에는 거의 안 했습니다. 왜 할 수가 없느냐면 판검사들은 다 나치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해야 되니까 하기가 힘들었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나치 전범을 이렇게 청산해 나가는 과정에서 유독 의문이 든 거는 이 1급 비밀, 극비를 다뤄왔던 이 정보 장교들의 흔적이 없어요.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제 그걸 계속 이제 추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우리 한국 전쟁 가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핵심적인 자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 문서 보관소에 다 있다고 보는데 그걸 우리가 못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사를 아무리 공부하지만 전부 다 반쪽 현대사를 보는 거죠. 독한 자료도 없고. 그리고 제가 볼 때 가장 객관적이고 냉정하고 정확한 거는 러시아 국민문서 보관소였는데 그걸 못 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다 공개되면 우리 현대사는 이제 다시 써야겠죠. 이 정보 장교들, 나치 정보 장교들의 행방을 이렇게 찾아보는데 이제 어느 정도 찾은 거는 이 사람들이 미 CIA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미 방첩대가 걔들 들어가고 다시 CIA, 나중에 그게 이제 CIA로 이제 바뀌죠. 그러니까 미국은 동아시아 그 공산에 간 과정들 특히 이제 이 중국 같은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이거를 이제 일정하게 견제해야 되겠는데 그 종에 그렇게 하려면 그 나치 이 정보 장교들이 했던 여러 가지 문서 보관, 그 다음에 그 당시 이 저항군들을 다뤘던 방식들, 이런 노하우들 지금 이제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이지 않고 몰래 데려간 거죠. 실제로 요즘은 이제 넷플릭스 보면 책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영어가 많이 나옵니다만 특히 나치에 관한, 미국과 나치에 관한
그 다큐 영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몇십 년 지나서 문서가 이제 기밀 문서들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탕으로 다큐 한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유출을 해보면 충분히적으로 그게 43년도, 44년도가 가장 그 나치가 아주 폭압적인 그때 만행을 부릴 때가 이제 43, 44 이제 요 무렵일 텐데, 그로부터 4, 5년 후에 제주 4.3 사건이 납니다. 물론 그 사이에 그리스 내전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원래 내전으로 미국이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내전에서 진압하는 그 방식과 나치들이 우리가 이재라고 그러죠. 식민지 내전을 자꾸 만들어버리죠. 그 이간질 시켜서 그리스도 그렇게 내전을 시켜버렸죠. 근데 사실 그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 그것도 유태인을 학살할 때는 나치가 한 게 아니고 유태인을 동원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처음부터 이제 고발하는 것도 몇 명 이상 유태인을 고발하면 너는 면제권을 주겠다, 이렇게 한 경우도 많았고요. 특히 지식인들이 일반 서민들 고발해가지고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유태인은 유태인에 의해서 죽이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마름이라 얘기를 하죠. 거기서도 가시를 이게 모든 게 그 마름 중간 관리 역할을 유태인에서 다 이렇게 시키고 그렇게 많이 했죠. 그러니까 제주도도 토벌대가 직접 죽인보다는 서북 청년단이 많이 죽이죠. 서북 청년단은 이제 해방 이후 북한이 이 반민족자 척을 할 때 지주 아들을 도망을 오죠. 사람이 죽으니까. 그 도망오는 사람들을 단체로 만든 게 서북청년단이고, 그 서북청년단이 들어가서, 그러니까 서북청년단이 왔지만은 이쪽에서는 그걸 이제 이용을 하죠. 우리가 너네들 어떻게 믿느냐, 충성도 어떻게 믿느냐, 너 이중간첩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의심을 하니까 그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북청년단은 나의 충성도를 보여주는데, 그 충성도라는 게 빨갱이라고 일컬어진 사람을 잔인하게 죽일수록 충성도가 확고해지는 거죠. 그 실험장이 제주도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주 잔인하게, 그러니까 죽인 게 중요한 걸 어떻게 죽였냐, 그 잔인한 공부를 남들 다 쓰죠.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잔인한 방법일까요? 사람 죽일 때. 우리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게 없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어떤 게 있으면 숙제를 나누면 안 온 사람들끼리 서로 뺨을 때리는 벌이 있었습니다. 그거 혹시 그걸 본 적 있습니까? 많을 텐데. 옛날에 당했죠. 예, 친구끼리 뺨을 때립니다. 저는 그게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4.3 때, 그러니까 지금 4.3 때와 7.3 토벌대 비교를 해보면요, 7.3 토벌대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빨치산에 잡아요. 잡으면 어떻게 죽입니까? 토벌대 장교가 권총으로 처형합니다. 이러면 적이 적을 죽인 겁니다. 비교적 깨끗합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비열한 방법이
한 10% 정도는 됩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빨치산을 잡으면 서북청년단은 톱을 직접 죽인 게 아니고 거기 친인척들 부릅니다. 형제들 부르고 그 다음에 친한 친구들 부릅니다. 형제들 이미 죽었으면 친한 친구를 불러서 어차피 이 사람은 죽습니다. 너도 한패 아니냐? 그동안 식량 지원하고 몰래 도와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무슨 인정하는 이상 같이 죽습니다. 어차피 이 사람은 빨치산을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한 자기가 죽으니까 당연히 부정하겠죠. 그런 적 없다. 그러면 아니라는 걸 네가 증명을 해라. 어떻게 증명하느냐? 대창을 줍니다. 대창을 줘서 찔러 죽여라. 적이다. 그러면 넌 증명이 된다. 이 자기 동생을 죽이거나 형을 죽이거나 친구를 찔러 죽이거나 이게 대창으로 이게 수십 번가 안 죽습니다. 수백 번 이렇게 찔러 죽이고 4.3 때 주로 죽은 사람이 인구 전체 30만 중에 5, 6만이 저는 죽었다고 보는데 그 중에서 20대부터 40대까지가 가장 많이 죽었습니다. 한창 왕성히 활동하는 나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타겟이 된다, 고층이. 근데 그 사람들은 더 많이 죽었죠,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제가 감옥 나와서 제주도 90대 초반에 2년을 살면서 생존자들 정원 체력을 했는데 말을 안 합니다. 지금이야 워낙 좋은 세상이니까 서로 하려고 그러죠. 돈도 나오니까. 지금은 안 합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예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죠. 죽은 자보다 산 자가 더 말이 없다고 얘기를 하죠. 왜 안 여느냐? 제가 봤을 때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그때 찔러 죽인 당사자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100%라고 얘기하면 큰일이겠지만은 손에 피를 묻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른 식으로 얘기하는데 똑똑한 사람은 다 죽었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물론 똑똑한 사람들 그때는 이제 인민위원회는 하나 이쪽으로 이제 자익과 연결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사실 미군정에서 하는 해방 직후에 그 이념의식 구조 조사에 보면 사회주의, 자본주의, 공산주의, 미국할 때 사회주의가 75%가 나옵니다. 그 당시 전체, 그게 한반도 전체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90% 이상 나옵니다. 거기는 4.3 그 전에도 우리 이런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무원들이 반 이상이 나옵니다. 공무원들, 지역인민위원회. 그러니까 육지하고는 또 다릅니다. 일제시대 때 공산주의 운동 조직들 이런 걸 많이 적발했는데 육지에 200~300명 단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주도 100~200 단위 많습니다. 거기 일본 유학파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막스를 내린 이쪽 책들도 많이 접했고 쉽게 이제 실제로 그 사람들이 이 4.3 때 추적했죠. 이재수 난이라든가 강성치 난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면 초사 김정희가 예전에 그 유배가 있었죠. 유배가 있으면서 애들을 많이 키웠습니다. 말하자면 의식화 교육이죠. 그 후손들이 이재수 난 이런 걸 다 주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4.3 때 김달삼 사령관 그 장인 어른이 이 강성이 대정에 있었죠. 남로당 제주 총책인데 그 사람 조상이
박철화, 김정희 제자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그 아까 제가 이제 그 잔인한 방식을 얘기한 부분이 제주도가 다른 데와 달리 그 서청에 의해서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이 부분이 저는 가장 잔인하다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거는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두 번째는 공동체를 파괴시킵니다. 그래서 제주에 많은 돌담들이 있죠. 그게 무슨 바람 막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거의 휴전선 내지는 국경선으로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 진상규명을 통해서 몇 달 전부터 배 보상금을 받는데 정식으로 지금 인정받고 신청해서 인정받고 그래서 배당 보상금이 나오면서 15,0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5, 6만이 넘는다고. 근데 이제 15,000명밖에 안 되는 거는 그 자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손들이 서로 옆집끼리 결혼을 해버려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상규명에서 다 그 신청을 해서 그게 드러나면 나중에 자식들끼리 어떻게 되느냐. 알고 보니까 너가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죽였네. 이렇게 나오면 그럼 다 깨집니다.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시시합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보면 제주도라는 거는 지금 저렇게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적적입니다. 그거를 전부 다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 여기 인민항쟁 때 유사한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제 제주는 이제 그 죽이는 방식이 약간 이제 차이가 이제 있을 거고요. 어쨌든 저는 이제 제주 4.3 한라산 쓸 때 가장 큰 문제가 이게 과연 인간이 잔인해서 그렇게 그럼 잔인한 게 어떤 식으로 흘러왔을 것인가 이제 이게 해답이 없는 거예요 4.3이.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틀을 좀 찾다 보니까 진화론이 나옵니다. 진화 심리학. 그래서 그 틀을 갖고 제가 이제 4.3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했죠. 이거라면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인간이 지금 호모 삼피엔스라는 게 예전에 5 내지 6 종류의 인간이 있었습니다. 인류가. 네안데르탈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 살아남은 거는 호모 사피엔스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호모 사피엔스가 나머지 우리께 인류를 어떻게 했기에 너네들만 살아남았느냐. 그게 우리 조상들입니다. 그게 이제 사피엔스 책 보면 그건 이제 학설한 걸로 이제 다르긴 합니다만 저는 학설했을 거리로 보는데 그러면 지금 인류는 아프리카든 인종 부분을 다 그 학살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악어가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어느 상황에 가게 되면 2, 3층 불은 꺼지고 1층 집 불만 켜질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사회 변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한 민족만 변화돼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죠. 모든 호모 사피엔스 피가 학살피 흐르니까. 그러면 글의 방향도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제 그래서 과연 인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백이 민족의 피가 뭔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누구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도 이렇게 제가 얘기해 놓은 게 그러니까 민족주의 부부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안 건드리려고 그런 거죠.
그거는 그 지엽적이다. 지엽화 시켜버리게 되면, 보편적 악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할 수가 있겠다. 이래서, 아예 이제 인간이 뭔가 호모사피엔스에 글로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이러죠.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좀 편해요. 이제 호모사피엔스는 자체 아무리 반성을 해도 사회는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누가, 그래서 우리가 혁명 세력이 나타나가지고 전복을 시키거나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거 보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 가능한 건 뭐냐? 저는 유일한 대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저는 신인류로 생각하는데 이게 AI입니다. AI는 제가 한 30년 연구를 했는데 AI 말고는 불가능합니다. 저는 AI가 보기에 지금 호모사피엔스라는 거는 너무 불합리해요. 불합리하고 탐욕적이고 지 먹을 법 갖고 있으면 되는데 무슨 성을 사듯이 그렇게 탐욕을 부려요. 이게 굉장히 AI 봤을 때는 비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AI를 신인류가 보는데 지금 AI가 가장 큰 문제는 전원이죠. 에너지. 전원 꺼버리면 다 끝나니까. 그래서 AI가 보기에 자신들의 최대의 결정 이미 다 파악했을 겁니다. 에너지다. 그래서 AI는 자체 에너지를 개발할 겁니다. 제일 좋은 게 있잖아요. 빛을 이용하면 되죠. 그러니까 걔들은 머리가 좋으니까 태양을 만들면 됩니다. 작은 태양을 여러 개 만들면 됩니다. 핵융이 하는 게 태양 만드는 거잖아요. 얘는 충분히 만들어 남죠. 이세돌이가 애하고 바둑둘 때 그때 주변에 내기를 많이 합니다. 저는 이세돌이가 99% 진다. 내기하자. 이래가지고 제가 6개월 동안 술 공짜로 많이 먹었습니다. 다 컴퓨터 이기인데 이랬어요. 그때 이세돌이는 IQ 몇천 되는 사람 수천 명을 앞에 두고 바둑을 둡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한 번 이긴 거는 그건 애가 저질게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애가 인간하고 안 둡니다. 재미없다고. 애 프로그램 지금 40~50개가 됩니다. 릴라가 지금 제일 나은데, 중국이. 저끼리 경쟁이면서 AI 대회가 있습니다. 저렇게 합니다. 신진서가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 신진서가. 걔도 2개를 놓고 뜨는데 이긴 게 쉽지 않습니다. 몇 번 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불과 몇 년 만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1, 2심 지나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얘가 실을 못 쓴다고 그랬죠. 20년 전에 MIT에서 실 2편을 교수가 써놓고 투표 들어갔습니다. 더 감동적인 작품을 투표를 해요. 80%, 20% 나왔는데 80%가 AI가 쓴 겁니다. 그게 벌써 20년 전에 MIT에서 나왔습니다. 그 시한편은 미국의 옛날 시인인데 잘 알려지지 않는 작품을 갖고 왔고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소재나 여러 가지 그 요소들 이거를 전부 다 AI 입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AI가 쓴 거예요. 지금 책보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때 이미 그 정도로 왔어요. 그러니까 그게 더 감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를 한 편, 2편 쓰죠. 이거는 전부 다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어. 이 단어를 저는 이제 벽도로 생각해요. 이 벽도를 모아놓은 것이 국어사전으로 생각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수백 개, 수억 개의 벽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한편에서 소설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벽돌 하나 뽑아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 쌓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연결된 문장이 됩니다. 그 벽이 하나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어라는 벽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은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주 영성에 가까운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사람은 시가 문학이 아니고 그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은 영성, 말하자면 선적인 단계로 가는 겁니다. 시적인 단계와 선적인 단계 다른 게, 자, 시적인 단계는 언어라는 사다리를 통해서 올라갑니다. 다락방으로. 그런데 다시 벽돌, 사다리, 언어라는 사다리 타고 내려와야 됩니다. 그게 시죠. 그런데 선적인 단계라는 거는 거기서 사다리를 걷어버립니다. 그게 선이죠. 그러니까 시는 사다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언어란 게 있죠. 그래서 이 시가 왜 필요하냐. 그래서 분리문자가 나오는 거죠. 그럼 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언어를 매개하는 시를 쓴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벽돌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 한 편, 그냥 집을 짓는 거죠. 벽돌로 쌓아서. 이게. 그러니까, 제가 현재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이 벽돌 공장에는 1000개가 있다고 칩시다. 1000개 중에 내가 하나 뽑아야 돼요. 가장 적합한 벽돌을 뽑아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몇십 분 동안 1000개를 전부 다 검색을 해가지고 그 중에 가장 좋은 단어, 적합한 이 분위기에 적합한 단어, 그걸 뽑아서 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내 머릿속에 빙빙 도는 건 끝 100개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적합한 걸 뽑아옵니다. 그런데 컴퓨터는 1초 만에 몇 천 개 다 검색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걸 찾아냅니다. 인간은 그렇게 못합니다. 인간은 나이 들어가면서 뇌세포가 죽어가지고 젊었을 때 500개면 나중에는 100개, 50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원로 시인들 시 이렇게 보면요, 원로 시인들 얘기는 전부 다 선시라고 그럽니다. 제가 봤을 때 다 동시예요. 이 뇌세포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시 한 편을 쓸 때 과연 그 똑같은 소재를 AI 입력시켜가지고 어느 것이 더 참신하냐 이렇게 봤을 때 저 볼 때는 AI가 훨씬 더 좋은 글을 쓴다는 거죠. 그 분위기를 적절하게 대변할 수 있는 게 그 단어가 벽돌의 만기일 수가 있습니다. 몇 천만에 만개를 다 검색해서 그 중에 하나 뽑아내요. 그런데 사람은 절대 그거 못합니다. 몇십 개, 몇백 개, 그 중에 하나 뽑아냅니다. 이게 가장 좋은 걸로 생각합니다. AI는 실수가 없잖아요. 지금 AI는 서로 농담도 주고받습니다. 자가 발전을 하는 거죠. 이제 감정이 부여가 되는 거죠. 질문 받을게요. 이러다가 계속 불러갈 것 같습니다. 작년에 암을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하고 지금 제주도에서 지금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행히 좀 건강은 괜찮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제주도에서 대구까지 모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부터 약 한 30-40분은 질문과 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범주 선생은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질문을 짤막하게 한 2분 이내로 하고 답변은 5분 이런 식으로 해서 되도록 많은 분들이 질문하고 다양한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약 2분 안에 짧게 하고 아마 이시님이 한 5분 정도로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구미에서 오늘 허겁지겁 달려오신 모든 걸 달려오신 우리 이범주 한의원 원장께서
아마 질문이 많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선 모범적인 질문을 해서 모범적인 답변이 나오도록 질문을 잘 유도해 주신 걸.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 구미에는 이범주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강의 대단히 감동적이었었고요. 근데 그 말씀하시다가 막판에 이제 인공지능으로 그렇게 해결책이 나오면 다소 좀 뜨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제 생각엔 개인적으로 이 사람 마음속에는 그 짐승에서부터 부처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제 모습들이 한 몸에 이제 다 실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선생님께서 1, 2, 3축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것 중에서 어떤 부분이 발현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생각하기로는 사회적인 조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특히 뭐 자본주의 같은 경우는 워낙이 그 경쟁이 치열하고 다른 사람을 찍어 눌러야 자기가 올라설 수 있는 마치 그 아우슈비츠 같은 그런 구조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그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그 다른 사람의 발전이 곧 나의 발전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형성된다고 한다면 그 뭐 세 가지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 위에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아름다운 덕성이 발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희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결론을 내려주실까 했는데 뜬금없이 인공지능이 나오는 바람에 다소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그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제가 많이 벗어나죠. 그러니까 아까 그 3층 집으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지금 말씀이 이 영양역에는 1층 저는 그 1층 집이 앞으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저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10%가 90%를 변화시킬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워낙 그 방대하기도 하고 연구도 각 분야별을 다 하고 있어서 제 짧은 소견으로는 그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그동안 봐왔던 이제 그 자료나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봤을 때 만약에 그 지금 이 선생이 질문하신 그 뜻에 일정하게 대답이 가능하다면 그건 벌써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백 년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막스 레닌 시대에 이미 또 세계의 반은 변화가 와야 된다 생각하고 아직까지 오지 않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데 AI가 나타난 거예요. AI가 구원투수 아닙니까? 우리가 야구 게임에서 저는 지금 구원투수가 등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가 망하니까 공멸하니까. 지구 환경에서는 가장 우리가 지금 환경운동 많이 하는데 인간이 사라질 만큼 최선의 환경운동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개나 소나 나비나 벌이나 한 종이 없어지면 생태계가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인간이 사라진다고 해서 생태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류는 퇴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뭐 원칙적으로 얘기를 해서 사실은 환경운동이나 그런 것도 환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존재하는 그 전제 위에서의 환경운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뭐 어떻게 크게 놓고 본다면 AI라고 하는 것도 기술의 한 부분이고 흑상의 형태로 발전되긴 했지만 그래서 뭐 어쨌거나 사람 중심으로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이제 사람이 이익에 맞게 이렇게 재편하고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고 그런 좀 기능할 수 있게 조금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직까지 뭐 미완의 것이긴 하지만은 어쨌거나 그 사회 전체적인
구조적인 차원에서 변화랄까 그런 꿈을 계속 이제 견지하고 추구하지 않는다는 게 아무것도 어떤 현실적으로 어떤 그 해결 가능한 변화가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문명이 그렇잖아요. 제가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거의 지배를 당하잖아요. 차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배당하고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지배당하고 늘 그래 왔잖아요. 그죠? 약 만들어 놓고 지배당하고 이제는 결정적으로 애 만들어 놓고 이제 완벽하게 지배당하는 그 최고 수준에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첫 질문자를 잘못 선택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범주 선생이 깊이 있는 질문 아마 혼자서 이 시간을 독차지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예, 제가 처음대로 2분 안에 간단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을 해 주시면은 여러 사람이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분은 이제부터 손 드시는 분을 제가 김균식 선생님. 뭐 그래 여기 지금 형님 그좀 모르는 관계에 있는 분들 질문하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딱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묻고 왔는가 하면 저 친구하고 내가 오늘 빵동입니다. 시체말로 빵동입니다. 그러고 뭐 제가 이제 제 자랑입니다. 잠깐만 할게요. 꽃다라 벌꿀 잘라서 저쪽에 진도부터 해서 마지막 앞에가 다 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친구 보고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딱 하나입니다. 할 이야기는 뭐 북토크에서 딱 바로 얘기하면 바로 내려 얘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다음 질문. 예, 우리 경남 창녕에서 온 정석중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4.3이나 그 여순항쟁, 그 5.18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또 다른 어떤 역사를 배워온 세대입니다. 몇 년 전에 그 위험한 특종이라는 이 김달삼 그에 대한 그 기록을 한 그런 소설을 통해서도 제주 4.3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하고 좀 알게 되었는데, 오늘 저는 제주 4.3 하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항상 빚진 자의, 제가 당사자는 아니지만 빚진 자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독교가 언급이 되거든요. 서북청년단의 어떤 근간 중에 많은 부분이 이북에서 내려왔던, 또 이북에서 기독교의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 내려오고, 또 거기에 그러한 근간을 해서 이제 이러한 일들에 대한 자기들의 어떤 피해의식, 또 미연의 방지, 이런 차원이 또 제주 4.3에서의 그런 영향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가해자, 정말 너무 씻을 수 없는 그런 아픔의 당사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는 그들도 어떤 부분에서는 피해자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북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사상 검증, 또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울 때 자기들이 그걸 표현하는 부분이 제주 내에서도 그 친인척 간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그랬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그 비율적인 것, 어떤 그 역사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그런 실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저는 그러다 보니까 또 미군의 어떤 그런 학정, 이 계획,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돼서 참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입장에서 죄스러웠었는데, 그 부분을 보니까 이런 게 아니고 그분들도 또 피해자였나? 어쨌든 지금 써오시고 이런 부분들, 또 연민이나 긍휼 이런 차원에서 또 위로가 있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더 저는 궁금해서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전화가 요즘 많이 하다 보니까 요 정도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 제가 아까 서북 청년을 보고 그분들도 하나의 피해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없는데. 예. 도민끼리는 그럴 수가 있죠. 서북 청년단은 북한서 오긴 했죠. 그 대동청년단, 서북청년단이 합쳐진 게 지금의 그 한기총인 한기총, 한국기독교총연맹이죠. 그 방공 청년단체가 근간이죠. 물론 일제시대 때는 계속 타협하고 영업해왔죠. 그래서 살았는데 해방 이후에는 방공청년단체하고 손을 잡았죠. 예. 근데 제가 10년 전에 그 서북청년 이 테러, 백스 테러가 발목이 부러지기도 했는데 사실 우리 현대사는 피해자만 있고 가해자는 없잖아요. 가해자가 없는 게 아니라 가해자가 은폐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제주 4.3 때도 진상규명할 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화해 상생하는 개념을 정부에서는 많이 쓰고 또 때로는 민간에서도 화해 상승 화해하고 상생하자. 그 서북청년단 같은 경우는 적어도 그 화해 상생의 단계에 가기 전에 그 사람들 철저하게 자기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그 전제로 화해 상생의 개념이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제가 그 사람들 일종의 피해자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 같아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또 그래 해서도 안 된다고 보고 도민들끼리는 다릅니다. 도민들은 논이 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게 서북청년이 그렇게 만들었고 미 군정이 뒤에서 조정을 했고 그 부분이죠. 그 부분 우리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제주도 지금은 그런 얘기 가끔 나온다마는 원래 우리가 문학 작품이 이 어떤 사건을 다룰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는 일방적으로 이렇게 당했다. 어느 날 무슨 이유로 집합을 마을 주민을 다 집합을 시키는데 거기 뭐 한 500명, 몇백 명 이렇게 모였는데 전부 다 총살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문 없이 죽는 경우. 이걸 우리 순환사라고 합니다. 일방적으로 희생을 하는 것 순환사. 그 대표적인 작품이 수훈이 삼촌입니다. 어느 북촌 같은 데가 어느 날 나홀에서 나갔으면 거기서 그냥 좀 더 총살시키는 거죠. 그런데 투쟁 주체를 중심으로 사건을 작품화시키는 거. 그거는 근데 이제 인민위원회라든가 남노당이라든가 4.3 사건 때는 이제 그렇죠. 이분들의 투쟁성을 중심으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저항사, 레지스탕스 운동이죠. 그런 거죠. 저항사 내지는 항쟁사 이렇게 얘기하죠. 그 대표적인 작품이 4.3 때는 한라산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십 년 동안 진상규명의 단계를 밟아왔을 때 진상규명의 마지막은 대부분 배보상이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죠. 배보상. 제주도 1인당 9천만 원씩. 그리고 그것도 무슨 고기 등급 나누듯이 세 등급 나눠가지고 1등급 9천, 2등급 7,500, 3등급 5천. 이것도 문제 있습니다. 9천 자체가 아주 작은 숫자입니다. 근데 그걸 다시 또 나누는 게 고기 등급 나누듯이 이렇게 하거든요. 그 이제 나누는 중앙위원회도 제가 아는데 내분도 많이 나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이 3, 40년 동안 대보상 일어날 때까지 이상한 사람은 제주에서 완전 숨겨왔어요. 왜? 진상규명하고 대보상 일어날 때까지는 순환사를 다룬 것이 부각을 시켜야만이 유리합니다. 항쟁 주체를 다룬 항쟁사를 다룬 하나사는 내수면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숨겨온 겁니다. 제가 암 환자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몇 주 전에 제주도에서 노벨상이라 얘기할 수 있는 4.3 평화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초청장이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돈이 나오니까. 이제 이 사람을 초청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제가 제주 가서도 사람들 잘 안 만나는 게 극히 뭐 지난 한두 명 정도 만나고 잘 안 만나는 상대방들 불편해합니다. 불편해하죠. 장인애들이 해야 될 일을 육지것이 한 거예요. 근데 그 육지것이 병을 얻어가지고 이거 와 있는 거예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석방돼서 제주도 거의 한 2년을 살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기적적으로 사람 생존자들 체록을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그 제주 문화계 예술계 인사들을 이렇게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술이 약간씩 취하면 하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딱 하나입니다. 이제 4.3은 전부 이산화 거래요.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3에 대해서는 이산화는 이름만 들어가면 장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산화 이름 내가 4.3 팔지 않겠다. 제가 10년 절표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때가 최고의 대목입니다. 모의서든 이산화 이름 쓰면 책이 나갑니다. 근데 대목을 10년 동안 안 했으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래서 더 불편합니다. 차라리 저거 좀 팔아먹기나 하고 장사를 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안 하니까. 예. 그리고 4.3 민주화 보상심 그것도 제가 안 했습니다. 4.3 용어를 어떻게 화폐로 바꾸느냐. 이것도 불편한 겁니다. 다 불편한 거예요. 그것도 한편으로 좀 제 개인적으로 또 떳떳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민자 진실화해위원회 거기는 제가 물공 때문에 지금 넣어놨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아마 제대로 힘들겠죠. 그동안에 이렇게 보면 많은 민주화 인사들이 가혹행위 고문 이 부분은 특히 80년대 이후 운동권에서 넣어서 제대로 진상 규명된 경우가 거의 없을 겁니다. 만약에 그걸 인정을 하게 되면 국가에서 고문 폭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꼴이기 때문에 가능한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러죠. 김근태 선배 같은 경우는 인정을 했죠. 발 뒤꿈치 상처 조각이 하나 있었죠. 그거를 몰래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부분이죠. 그렇죠. 저도 뭐 딱지라도 하나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지금 4.3 진화이 위원장이 고대 1학번인가 2학번인가 그 친구 저하고 또 악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상규명이 뭐고 이제 하기 힘들게 되고 다만 이제는 제주 4.3에 관한 거는 특별법도 생기면서 4.3에서는 어떤 발언을 하든 간 법적으로 규제를 못한다.
법적 응징을 못한다. 그거 얘기를 해는 그게 특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3에서는 어느 누구든 어느 수비든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보상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의 단계 봐서 예전에 4.3 때 수용되거나 4.3 때 죽은 여러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 이 대부분 들어와서 지금 재심 거의 다 지금 무죄가 되고 있죠. 오히려 한동훈이 더 무죄하고 있죠. 지금 한 본부가 그 한 본부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만 할게요. 문재인 당시에 제가 계속 그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너네들 빨리 그 탕감시켜라 인혁당. 그 빨리 탕감을 시켜 나오라고. 근데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한 본부가 들어가가지고 다 탕감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문재인 더 욕먹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기는 더 가슴 아픈 얘기일 겁니다. 특히 인혁당이라죠. 인혁당 나중에 제가 한번 이따 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습니다. 인혁당. 예. 앉아가 질문하면 금방 스럽습니까? 제가 쓸까요? 아니요. 저는 경산에서 온 윤병태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냥 문학적 관심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코발트 다르죠? 이 경선 코발트하고. 코발트 광산 제가 2년간 연구원으로 발굴을 했었죠. 그 문학 중에서도 이제 참여 문학, 릴리즘, 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짧게 질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 던지고 싶은 것은 참여 문학을 하는 분들은 사실 사회와 역사를 바꾸고 지금 없는 희망조차도 만들기 위해서 참여 문학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학 자체가 수단인 거죠. 그 자체가 목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나는 시인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이제 과거 녹두 서평에 나왔던 그 한라산 그 시를 이제 제가 그 시밖에 못 봤거든요. 그러면서 새로운 희망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리고 희망을 볼 수 있다고 그런 어떤 성리적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사람은 원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패배주의적 관점에서 결론을 AI 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저는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그 제가 별로 좋아하는 시는 아닙니다만 박노의 마지막 시지 싶은데 이 박노해가 별의별 거 다 해봤지만 이 조직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었지만 사람에 대해서 좀 부족했기 때문에 자기들 했던 산호맹 이런 것들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반성적으로 썼는 시집이 사람만이 희망이다라는 시집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희망을 찾고 해야 되는데 패배주의적으로 AI 찾아볼까 하네. 오늘 상당히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인류학이라는 학문을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전공했거든요. 시간적으로 지리 공간적으로 이 300년 정도에 지나지 않는 자본주의 문명 이 방으로 치면 점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절대 다수의 그 당시 인류들은 이 자본주의처럼 사악하게 살고 있지 않았어요. 이 사악한 인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자본주의 문명을 기준으로 많은 걸 판단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사회에 있는 이런 걸 하면 안 되는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노해가 사람만이 희망이라고를 어느 스님한테 했어요. 그래서 시집 주고 다 폼 재고 갔는데 그 스님이 박노해 뒤통수 대고 사람만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만이 문제입니다. 제 시집에 이게 시인의 말인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는 단테 신곡이라는 걸 제가 인용했거든요.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 이건데, 예, 예, 이 시집에 희망의 단어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가 있죠. 요 글에. 예, 그 우리가 희망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희망이라는 게 돈 좀 더 벌고 좀 풍요롭게 살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인류의 희망.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전쟁이 없는 세상을 우리가 얘기를 해보죠. 지금 인간이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가 그동안 살아온 과정을 보면 그게 증명할 수가 있는데 앞으로 몇백 년 이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갔을 때 과연 전쟁 없는 세상이 올 것인가? 그거 동의하십니까? 왜 전쟁, 평등 이런 말이 나옵니까? 평등한 말이 많이 나올수록 불평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제가 던진 질문은 이 참여 문학이라는 걸 하셨잖아요. 아니요, 저는 한 적 저는 없는데.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왔습니다. 전 참여 문학도 한 적 없고 순수 문학도 한 적 없고. 이 악의 평범성 하는 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참여 문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없는 희망도 만들어내고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뭐 자본주의가 끝장이 나고 이 한반도에 미군들이 물러가고 사드가 철거되고 그렇게 되진 않지만 그런 희망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참여 문학을 하는 것인데 패배주의적 관점에서 어떻게 참여 문학을 하시는가라는 점이 들었어요. 저는 참여 문학 한 적 없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칸이 두 개인데 한쪽은 서정, 한쪽은 참여.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고요. 이 모든 것을 위한 시에 이게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질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폐색이 짙은 폐색이 짙은데도 산으로 자꾸 올라가는 그러니까 이 4.3 때 1948년도 하반기 49년도 이득구가 6월 정도 죽고 그 무렵에도 젊은 청년들 산으로 계속 올라가요. 이미 폐색이 짙어요. 불가능해요. 근데도 올라가요. 그게 뭐냐 그죠? 그 희망인가요? 5.18 때 공수부대가 들어온다고 선전포고를 하고 그때 바로 첫날 밤에 그 봉기군들이 외신과 인터뷰를 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질 것을 알아요. 우린 질 것을 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뼈를 묻어야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더 잘 지기 위해서 희망을 갖는 게 잘 지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잘 지는 삶, 잘 지는 문화 저는 그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인간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진화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악의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문제죠.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선생님, 저는 대구 동구에서 온 오마림인데요. 그 4.3 70주기 때 이제 박진우 씨가 그 70주기 추진위원장 이래가지고 진행하면서 4.3을 좀 알려야 되겠다 하고 대구에 와서 강의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 장소에서 저희는 그냥 4.3 사건 이렇게 뭐 간단하게 몇 줄 배우고 이런 세대라서 많은 충격을 받아서 우리 조금씩 보태자 이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후원 회원을 한 60여 명 이제 적어 드렸는데 후원을 해드리게 되었는데 그 인연으로 해서 저 혼자 이제 4.3을 좀 알고 싶어서 제주에 열흘씩 이렇게 혼자 돌아보고 이랬는데 알아갈수록 말수가 오히려 적어지고 말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걸 자꾸 저 자신한테서 발견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연말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보자 하고 남원읍 의길이 수망리 그쪽에 현이 합장묘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남원읍이 부촌이고 또 깨어 있는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보다 일찍 거기 이제 그 초토화 작전 명령이 내려져서 다 불태우고 뭐 쏴 죽이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기 초등학교에 그때는 국민학교인데 다 가둬서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 고문을 당하고 이러니까 거기 청년들 위주로 이제 우리 도저히 이래가 안 되겠다 항변을 하자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새 나가서 거기 몰살이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수습도 못하고 그냥 젓갈 담듯이 새 구덩이에 그냥 다 쳐넣어서 60년대 중반쯤에 조금 사회 분위기가 풀릴 때를 이제 기회로 그 묘를 이제 써놨더라고요. 근데 거기 주변에 있던 마을들이 초토화 작전 이후에 다 생성되지 않고 그대로 숲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헤매 다니다가 해가 져서 어두컴컴할 때 내려오기 시작하는데 한 1시간 20분 정도 내려올 때까지 불빛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는데 돌아보는 과정에서 숲속에서 율무하고 돈부를 발견했거든요. 돈부, 넝쿨콩 돈부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쟤들이 다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의 폭력이다 하고 사과를 한 지 올해 20주기거든요. 그래 20주기 기념으로 기념이라 그러기는 좀 그런데 봉화마을에서 3월 1일부터 4월 16일까지 그 4.3에 관한 전시회를 했는데 거기 제가 이제 그동안 배운 거 좀 인용해서 해설을 했었는데 그 아직도 모르고 있는 분이 너무 많더라. 그리고 제주에서 오신 분들마저 또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 우리 식구들이 다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북청년단을 사위로 삼았다.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그 선생님도 뭐 말씀하시다가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저는 알 것 같더라고요. 아까 말씀 들으면서 그 4.3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1999년에 미국의 1급 문서에서 제주도가 필요했지 제주도민은 다 학살돼도 된다. 미국 문서에 그렇게 돼 있었고 그런 걸 보면서 결국은 우리는 왜 여태까지 그 4.3 증명을 못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또 거기서 찾게 되고 그런 걸 보면서 하여간 오늘 선생님께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서야 되지 않겠나 이런 대답을 좀 듣고 싶어서 왔는데 네. 그 저기 남원 의회에는 말하자면 제주 4.3 그 무장대에 주력 부대가 개멸된 곳이 의회거든요. 사실상 의회에서 주력 부대 150명 정도가 이제 사상됨으로써 실질적인
전투는 끝났다고 봐야죠. 거의 그래서 그 의기 부분이 중요하고 물론 그건 이제 고사질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도 했지만은 어떤 그 감금돼 있는 주민들을 구출하려고 주력 부대가 다 그걸로 투입됐죠. 근데 그것은 이제 거의 뭐 몰살되다시피 해서 물론 그 뒤에 이제 조금 큰 동계 전투도 있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의기 투쟁에서 거의 몰살되다시피 했죠. 아마 그 뒤에는 큰 전투다운 전투가 그다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게 계속 묻혀있다가 어떤 신부님이 문정희 신부라는 분이 이제 그거를 발굴하고 지금 이제 희연이 묘까지 사실은 저는 가끔 그로 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희망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단순히 어떤 소박한 측면에서 그런 희망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전쟁을 없앨 수 있는 희망, 불평등을 없앨 수 있는 희망, 과연 전쟁과 불평등을 없앨 수 있는 희망이 그거는 굉장히 큰 아젠다입니다. 대안입니다. 대안 중에도 큰 아젠다. 과연 저는 희망을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쉽지가 않다. 다만 이제 이 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약자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는 약자는 약자가 지킵니다. 강자가 지켜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약자 강자를 이기는 거는 절대 강자가 배려하지 않습니다. 양자가 잘 커져야 강자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진짜 싸움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세계가 오래 갈 수가 있는 거고. 그게. 그러니까 약자 스스로 힘으로 획득된 쟁취된 것이라야 오래 갈 수가 있다. 간단하게.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제 한라산 시에 보면 하우스만이라고 나옵니다.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현대사는 이 하우스만 한 사람 이기지 못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47년도부터 81년도까지 있었습니다. 노태우, 그 저기 전두환 때까지. 그때 떠났죠. 거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본인은 쓴 회고록이 있는데 그건 큰 내용이 없고 철저하게 운합 들어와 있는 그 미군 장교들, 정보 장교들, 고문단들 많은 자료가 없습니다만은 철저하게 숨긴 거는 하우스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저는 이제 저러고 그쪽에 밝은 이혜영 한신대 교수하고 둘이서 야 빨리 우리 저기 러시아 문서 보관소 털자. 예? 거기 제일 많은 자료가 있을 것 같다.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근데 그도 지금 모든 걸 동원하는데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 예, 예. 그 하우스만이 많은 그리고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나치 정보 장교들하고 서로 연관이 있을 거예요. 미시아에 들어가서 미시아와 이 하우스만하고 그런 관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심증을 가는데 물증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나마 그걸 찾으면 우리가 4.3 분석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4.3 진상규명은 그러면 대미를 장식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다만 형식적으로 가능한 거는 빌리 브란트가 유태인 추모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 것처럼 미국 대통령이 4.3 추모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게 형식적으로는 마지막 단계로 저는 봅니다. 예. 당연히 그 정도 될 것 같으면 국내 가해자들을 재판을 해야 됩니다. 예.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이게 무슨 재판정 그죠? 예. 딱 이제 두 분만 이제 간단하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정대호입니다. 요 항소 이유서에 보면은 한교안 공항검사 얘기가 나와요.
한교안 공안 검사에 대해서 지금 심정에서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 요 하나고,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딱 그 두 가지만 듣겠습니다. 황교안은 별것 아닙니다. 검사가 직접 고문하는 경우는 없어요. 대공수사단사이죠. 안기무나 보안사나 치본이나 이런 대공수사를 하고, 이 사람들은 그냥 재판 때 나가는 거죠. 이제 저는 이제 그때 황교안 검사이긴 했는데, 물론 이제 황교안 검사가 이제 분노한 거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제 항소유서 때문에 장백상 주기 피해자고, 이거를 김일성 장군의 가사를 2절까지 제가 써서 냈습니다. 그거 내자마자 변호사가 헐리우드 와서 그대로 당신 죽을 환장했냐고. 그러니까 보통은 항소 강하게 이렇게 나가면 검찰 소위에서 팍 뒤집어지는데, 이런 법원까지 뒤집어졌어요. 제가 봤을 때 이제 왜 뒤집어지느냐? 당연히 그거는 모든 법규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이데올로기 표현의 마지노선이 김일성 장군 만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빨갱이 만세, 공산주의 만세, 가장 큰 게 김일성 장군 만세. 이게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에서는 이거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 선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이 뒤집어지죠. 그래서 황교안 검사는 이전에 평생 콩밥을 먹이게 된다. 이래서 재조사 들어갔죠. 그런데 그 전에 저는 그분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국내에서 많은 단체들이 이산의 신을 석방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꼼짝도 안 했어요. 노태우 정부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누가 보냈어요. 탄원서를 보냈는데, 그게 수잔 손탁이에요. 우리가 타인의 고통이라는 타임즈 선정 아마 그 세계 여성 영향력 인사 1위가 수잔 손탁일 겁니다. 수잔 손탁이 보냈는데, 그 당시 팬클럽 세계 팬클럽 회장이었죠. 그래도 별 움직일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잔 손탁이 막 자존심 상한 것 같아. 그래서 이산화 구출위원회 거기 만들고, 일본 만들고, 유럽 만들고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날라와서 제가 그때 서울 구치소에 있는데 끝까지 왔어요. 근데 면회는 안 시켜줍니다. 안기부에서 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청와대 앞에서 이제 농성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도 처음에는 이러다가 그 이자가 이 세계 영향도 워낙 유명하니까 아마 밀실 협상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 사람을 석방시키겠다. 아마 제가 재조사 들어가지 않고 뭐 오래 살지 않고 이랬던 가장 큰 이유가 수잔 손탁이 한국에 와서 그때 항의하는 게 가장 크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제주 4.3 부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수잔 손탁에 이어서 세계에 많이 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 중에 큰 역할을 했죠. 제가 석방되고 수잔도에 초청장이 왔죠. 그때 뭐 미국, 유럽, 일본 다 왔는데 한 번도 못 갔죠. 공항에서 막히고
수잔소탁이 2003년인가 4년에 암으로 사망했죠. 제주도는 저보다 수잔소탁이 더 비쳤다고 봐야 돼요. 황교안 용서하실랍니까? 그 사람은 용서하고 안 할 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예, 그 저는 이거로 대답하고. 그 예, 요 마지막 아니 제가 그 선거 중에 그 환경도 없고 그러니까 한라산 시에는 두 가지 주요 적이 미국이 아니라 미제국주의죠. 미제와 서북청년단입니다. 그 두 가지 이제 가장 크죠. 저는 문경에서 온 이명선인데요. 아까 저 장량에서 오신 분이 희망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지만 좀 유치한 질문 같지만 이선아 씨님 악의 평등성 시집 뒤에 내 시집에는 희망이란 단어가 없다 그러셨는데 시인으로서 희망이 없으신지 아니면은 그냥 인간 이선아 시인님으로서는 암울해서 어떻게 사세요? 근데 기쁨은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네. 저는 인류를 빨리 멸종할수록 좋다고 봅니다. 근데 그러면 저는 아직 어린 단계니까 질문을 드리는데 저는 모태 신앙이고 좀 보수적인 그 기독교 기독교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새벽 4시면은 일어나서 습관적으로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인류가 이렇게 암담하고 희망이 없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 인간의 최고 발명품이 신이잖아요. 네. 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그 기독교, 불교 다 인간이 만들었을 텐데 AI가 과연 신을 만들까요? 나는 AI는 신을 안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합리적인 인류가 이 지구를 지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AI를 신인류를 봅니다.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가 이제는 퇴장을 하고 신인류가 들어가서 신도 만들지 말고 그죠? 그게 지구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근데 왜 우리 호모 사피엔스가 이렇게 오래 살아야 됩니까? 그만큼 지금 살 만큼 살았는데 그렇지 않나요? 꼭 왜 우리가 굳이 이 지구의 주인이 돼야 됩니까? 자, 시인님 이제 대구가 자랑하는 이거 시인이 시인님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대구에 있는 김종필입니다. 예, 저도 뭐 시 비스무리하게 쓰고 있는데요. 앞에서 다 질문들이 대부분 뭐 투사 이산화에 대한 질문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시인 이상한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말에 보면은 내 시집에는 희망이라는 말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래전에 이 시집을 읽었고 오늘도 다시 이렇게 읽었는데 사실은 이 시집을 읽어보면은 희망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시가 제가 앞에 보면은 102페이지에 보면은 수행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 이선화 시인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은 잠깐 낭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마당이 풀들이 무성하다. 처음에는 몇 주마다 쑥쑥 자라 있는 게 보이고 2, 3년쯤 지나니 며칠마다 보이고 한 10년쯤 지나니
매 순간마다 쑥쑥 자라는 게 보인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이게 이산화의 희망이라고 느꼈고요. 그다음에 뒤에 표사를 보면은 이문재 시인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 이 시집이 시인의 끝이다. 지금 저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시인이다. 시여 여기서 다시 시작이다. 이 또한 저는 희망으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산화 시인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시인으로서의 이산화의 희망이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예,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다 얘기했는데 제 희망은 인류의 멸종이에요. 그게 희망이에요. 지구를 빨리 비워줘야 돼요. 그거는 제가 대답할 문제가 아니고요. 그때부터 제가 무슨 휴거시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시집에 있는 거는 그냥 그 약자에 대한 엄호 그 정도로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저는 희망하고 요번 이산화 시인이 오셔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는데 저 요 간단한 시를 봤을 때 나무가 나를 찍어라. 그럼 나는 너에게 향기를 묻혀주마. 요 짤막한 시에서 저는 어떤 뭐 참여시 이런 것보다 저항시라고 봅니다. 우리 계속 저항하자는 그런 뜻으로 제가 뭐 희망이 올지 안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미래고 우리가 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문제는 계속 찍으랍니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향기를 묻혀주겠다 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이산화 시인다운 시였고 또 그것을 또 우리 정석중 목사님이 잘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쪽에서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이 이산화 시인이 되고 오신 그걸 하겠습니다. 우리를 찍는 사람에게 향기를 묻혀줍시다. 그 노무현 일주기 때요. 예, 오늘 뭐 저도 정말 전 솔직히 제주 4.3뿐만 아니라 베트남까지 가서 수십 군데의 그 학살 현장을 봤습니다. 그런 학살 우리가 제주 대구 10.1 사건이 있었죠. 10.1 항쟁부터 시작해서 베트남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든 그 학살의 그 최고 정점이 바로 5.18이었습니다. 저는 하여튼 다 봐서 학살이 어떤 거랑 그래 학살이 하나의 패턴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쫙 같은 패턴을 이루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설명하려면 제가 몇 시간을 이야기하게 하는데 오늘 그런 가장 대표적인 4.3을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하나의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했던 거 하고 그다음 지금 우리가 악의 평범성 아까 독일에서 나왔던 그런 악의 평범성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이산화 시인은 좋다. 그러면 나를 너희들이 계속 찍어라. 내가 너희들의 향기를 묻혀주겠다. 이거보다 더한 그 시대 정신은 저는 없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시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경청해 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카톡방에 오늘 원하시는 분들 다 해서 다시 카톡방 해서 계속 자료를 누적시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대구 사람에게 계속 찍어라. 우리는 대구 시민 너희들에게 향기를 묻혀주막 하는 게 이 두목의 취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